안녕하십니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원장 윤여각입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평생교육 미래 전망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기획을 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는 지난 7월 포스트 코로나 시대 평생교육의 새로운 표준이 온다라는 주제로 코로나 위기 상황의 혼란스러운 평생교육 현장을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평생교육 미래 전망에 대해 5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참여하셨던 많은 분께서 지역의 평생학습에 대한 심층 토론을 후속 주제로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코로나 일상시대 함께 다시 평생교육 거버넌스 전략이라는 주제로 준비하였습니다. 코로나 초기의 혼란스러운 상황은 국민들의 협력과 지혜로 어느 정도 극복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K-뉴딜 전략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대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분야에서도 디지털 전환을 앞당겨 새로운 표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전환의 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 누구도 남겨두지 않는다는 대전제 아래 다양한 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를 위해 귀한 걸음해 주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발표자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훈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중앙대학교 교육학과 이희수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 소개해 드릴 분은 주제 발표에 이어 토론을 해주실 분들입니다. 먼저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님께서 좌장으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재은 가천대학교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현경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멀리서 와주셨습니다. 어재영 진천군 평생교육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고영상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연구개발특임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여러 전문가분을 한자리에 뵙는 것은 쉽지 않은 기회인데요. 여기에 더하여 국민 패널 분들도 영상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 평생교육 강사와 국민 패널이 함께하면서 어려운 주제를 쉽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으로 토크와 컨퍼런스를 결합한 방식인 톡퍼런스를 구성하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실시간 의견으로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순서를 진행하기에 앞서 귀하고 뜻깊은 시간을 위해 이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께서 특별히 영상을 보내오셨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입니다. 먼저 평생교육의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 여러분, 평생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이 토론회를 시청하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 혁신과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사회가 변화하는 속도가 더욱 빨라지면서 불확실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다양성과 상호학습에 기반한 집단 지성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됩니다. 다양성을 높이고 상호학습을 활성화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와 평생교육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치와 분권을 통해 지역사회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이러한 평생교육이 활성화되어야 사회 구성원들이 상호학습하며 발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자치와 분권을 지향하는 한편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을 강화하기 위해 성인 평생학습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삼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차 평생교육 진흥 기본 계획을 통해
특성화된 평생학습 도시와 자발적 학습 모임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디지털 시대의 열린 평생교육 훈련 혁신 방안을 통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평생교육법 등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역 평생교육의 발전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끊임없이 이어진다면 평생교육 정책의 성과도 보다 풍부해지고 국민의 행복도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지역의 평생교육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지점이 무엇인지, 또 지향해야 할 미래가 어떤 것인지를 찾아가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교육부도 지역의 평생교육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관님 인사 말씀 고맙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제 발표를 들으시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김순훈 대통령 소속 자치분과위원회 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평소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 확대를 강조하셨는데요. 오늘은 지방정부의 평생교육을 강화하는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순훈입니다. 평생교육 거버넌스 전력이라는 의미 있는 이런 자리에 우선 발제자로 초대해 주셔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우리 합성어가 굉장히 유행하는 시대인데요. 오늘 보니까 톡퍼런스라고도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이렇게 묶어서 자치분권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발표드릴 내용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실질적 자치분권과 이 자치분권이 평생교육에 어떤 접점을 맡게 되는지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내용은 크게 4가지 파트로 이루어졌는데요. 하나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게 될는지, 또 이 미래사회와 자치분권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두 번째는 벌써 3년 반이 됐네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서 정했던 국정과제 속에 자치분권은 어떠한 위치상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주민주권 구현과 교육자치, 그다음에 끝으로 미래사회의 변화와 평생교육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미래사회의 변화와 자치분권에 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세계 인구는 꾸준히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세계 인구가 100억을 돌파한다는 건데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나라의 인구를 예측하는 많은 인구학자들을 보면 저희 나라는 곧 인구가 감소 추세로 들어가지 않겠나 하는 예상들입니다. 그 이유는 저출산 고령화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봐지는데요. 이미 합계 출산율이 1명도 안 되는 지가 이미 오래가 됐고, 특히 수도권은 0.7명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놀랄 만한 통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반면 고령화 속도는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벌써 65세 이상 고령자가 14%를 넘는 고령사회는 이미 지낸 지 오래고, 아마 5, 6년 안에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령화 사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난 가치관의 변화를 타오게 될 텐데요.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지만 새로운 문화운동, 새로운 환경운동, 통일운동 이런 등등의 다양한 사회가 앞으로 우리에게 상당히 다양한 가치를 요구하게 되고, 또 이런 게 평생교육의 수요를 급증하는 방향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어 더불어서 요즘에 우리나라가 가장 강점을 보이는 분야 중에 하나고, 코로나19로 많은 분야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나마 우리가 비대면 회의를 활성화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게 아마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그 진전된 기술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보시고, 이와 같은 속도는 더 빠르게 진행될 거고, 이런 것들이 지방자치 또는 지방분권, 또 지방 공공서비스에 향후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가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라고 봐야집니다. 그다음에 이런 또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이 미래 일자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 생활에 어떻게 될는지 이런 것들도 비대면 교육 수요의 급증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래사회 변화에서 자치분권이 굉장히 필요한데, 제 얘기를 이 얘기에 드려 앞서서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 한두 가지만
이해를 말씀드리는 게 우리나라의 자치분권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어떤 현상을 설명할 때 두 가지 방식으로 합니다. 하나는 이제 귀납적인 방법이라는 거고요. 이건 구체적인 사례를 열거해서 일반적인 사실을 내는 건데, 여러분 아마 3050 클럽이라고 아마 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소득 3만 불 이상, 인구 5천만 이상 되는 국가를 3050 클럽이라고 하는데, 전 세계에 좀 7개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7번째 가입한 나라인데요. 그 나라들을 보면 지방자치나 지방분권에 관한 전통도 오래됐고 또 활용도가 굉장히 잘 돼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3050 클럽 내 나라들만 이렇게 보면 우리가 좀 배울 게 있다면 지방자치 영역이다 또는 지방분권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한 가지고요. 또 하나 설명을 우리 연역적인 방법이라는 건데 일반적인 원리로부터 구체적인 사실을 도출해내는 건데, 통상 지방자치 지방분권하면 우리가 민주주의 체제를 만드는 중요한 정치 도구로 알려져 왔습니다. 특히 권력 분립에 이게 도구인데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국가 권력을 분점함으로써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견제하는 시스템인데 우리가 그 점이 조금 미흡했다는 거죠. 이런 거에 더불어서 향후 진행될 미래 사항을 더해보면 우리는 조금 더 지방자치나 지방분권을 줄 수가 없다는 결론에 이루어집니다. 특히 미래사회가 강조하는 다양성. 이거는 저는 지방자치가 안 되고서는 단일의 중앙정부로서는 충족하기 굉장히 어려운 가치라고 하시고요. 또 좀 지역이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자율성과 다양성이 제대로 발휘될 때, 우리 문재인 대통령 말씀하신 내용에 보면 각 지역이 지역의 발전 성장판을 열게 될 때 우리나라는 새로운 국가 발전을 모색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거고요. 그래서 새로운 국가 발전 전략으로 자치분권 체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현 정부는 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틀 안에서 문재인 정부 추진하고 있는 자치분권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3년 반이 됐는데요. 3년 반 이 정부가 출범할 때 국정과제라를 발표했습니다. 국정과제를 보면 국가 비전이 있고 5대 국정 목표가 있는데 5대 국정 목표 중에 국민인 주인인 정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이라는 목표 속에 세부 20개 국정 전략이 있는데, 하나가 권력기관 개편이 있고 풀뿌리 민주주의에 기초한 자치분권 활성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국정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 5개의 국정 과제를 맡았는데, 국민이 주인 정부라는 국정 목표를 하기 위해서 권력기관 개편하는데, 권력기관 개편 중에 이면서 동시에 자치분권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자치경찰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최근에 매스컴을 통해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한국 경찰 역사 한 75년 중에 자치경찰이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를 보실 날이 멀지 않았지 않았냐 이렇게 개인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이라는 국정 전략을 하기 위해서 4개의 국정 목표를 정했는데요. 첫 번째가 획기적인 지방분권을 지방으로 넘기겠다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가 그에 걸맞는 재정분권을 하고, 그 세 번째가 오늘 논의되는 교육민주주의 및 교육자치의 강화한 내용입니다. 그 네 번째는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조를 좀 업그레이드된 지방자치를 완성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지금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속에 녹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개 부처가 동시에 되어 있거나 국가 비전 목표들이 보이는 이렇게 종합적인 사업을 우리가 복합혁신과제라고 하는데, 특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이 그 중요한 과제라고 보시면, 문재인 정부는 두 가지의 중요한 지역 정책을 쓰고 있는데 한 축이 자치분권이고요, 또 한 축이 균형 발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려오면 제가 이제 주민주권 구현과 교육자치 강화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내년이 되겠습니다. 2021년이 되면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만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지방자치를 이렇게 되돌아보면, 오늘 이제 이동진 구청장님도 나오고 계십니다만, 우리가 크게 두 가지의 큰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지역사회에 맞게 잘 운영해 가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가 주어진 권한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지방자치를 우리가 단체자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자치는 이런 자치 영역과는 별개로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에 참여하고 서로 토론하고 또는 결론을 이뤄가는 그런 자치를 주민자치라고 그러는데,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단체자치 영역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그 틀을 벗어나기 위해서 만 30년 만에 종합 계획을 저희들이 만들게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 삶을 바꾸는 지방 자치분권이라고 하는 종합 계획이고요. 이게 2018년도 9월 11일 날 발표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 목표 속에는 6개의 큰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전략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민주권 구현이라고 하는 건데 주민주권 구현은 단체 자치 중심이었던 우리 과거의 자치를 주민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전략이 획기적으로 지방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겠다. 특히 이 속에는 이제 교육에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그러면 이 교육에 관련된 내용이 지역으로 내려가면 평성교육과 지방의 역할들이 이상적으로 잘 조화되지 않겠냐 하는 얘기고요. 이제 권한이 내려가니까 거기에 걸맞는 재정도 내려보내주겠다는 목표고 그다음에 중앙지방 간 또는 지방자치 간의 협력도 강화하고 그다음에 내려가는 권한만큼 책임성도 강화해줘야 된다는 게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기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발표했던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크게 4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오늘 굉장히 강조되는 말이 우선 주민주권 구현이라는 겁니다. 특히 이 주민주권 구현은 종래의 국민주권이라는 개념이 중앙 집권 체제를 뒷받침하는 이론이었다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민주권이라고 하는 개념은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다. 주민 중심의 참여와 그다음에 토론, 결론, 책임, 이행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보는 개념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주민주권이라는 개념이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이론적 기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재정분권을 실행하기 위해서 특히 2가지 방향을 잡고 있는데 하나는 종전의 자산세 중심의 지방세 구조를 소비 과세와 소득 구조로 바꾸자고 하는 게 2번째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전에는 국가와 지방이 상하 관계에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미래에 이루어질 지방자치는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하는 게 3번째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목표에 그치지 않고 실행이 가능한 실행력을 담보로 했다는 게 4번째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주민주권이 왜 그럼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됐냐 하면 지난 30년 동안 나름대로 지방자치가 발전하고 성숙되어 왔지만 그 현장에 주민들이 좀 소외되어 있다는 게 기본적인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행정 서비스 전달 과정이라든가 특히 교육정책 등 정책 과정에 주민이 세워져야 했기 때문에 향후 전개될 지방자치나 지방분권은 주민 중심이어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 중심에서 주민 중심으로 바꾸는 또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실적 주민 참여의 부족을 해결하자 하는 것이고요.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만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좀 추진하고 있는데 이 속에 보시면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주민 참여를 넓힌다든지 주민이 직접 참정할 수 있는 제도도 굉장히 많은데 뭐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발안, 주민참여 청구제도, 주민참여 예산제도 이런 등등 제도들이 많은데 종전에는 요건이 강해서 그 참여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되는 지방자치법 속에는 참여 요건을 조금 완화해서 실질적으로 주민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을 좀 보고 있다. 자, 그럼 그 실질적인 의미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권한과 재원을 적극적으로 넘겨주자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민 참여를 확대해서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운영 체제를 확립한다. 그다음에 국정과제 목표에도 나와 있지만 주민자치 활성화를 통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현장에 내려가면 지방자치, 지방분권과 가장 많이 마주치는 영역 중에 하나가 저는 교육 분야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민주주의 강화나 교육자치 강화는 자치분권과는 뗄 수가 굉장히 없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그 자치분권 종합계획에도 보면 일반자치와 교육자치 또는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연계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교육자치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유초등 교육을 중심으로 한 시도교육 중심 학교로의 단계적으로 권한을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봐지고요. 우리가 일반 자치는 물론입니다만 교육자치 내에서도 저는 주민 참여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특히 기반교육 행정과 지역사회와의 협력 등 주민 참여가 특히 확대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여러분도 이미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선거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낮춰졌습니다. 또 주민 참여 대상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주민것도 19세에서 18세로 낮춰졌기 때문에 이제는 고3 정도라면 우리나라에 정상적으로 보면 이미 학생이면서 동시에 유권자의 지위를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방교육과 지역사회의 협력이라든지 연계는 종전과는 다른
차원으로 발전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 교육 소득의 질을 위해서는 지역의 자원을 총체적으로 활용하는 게 필요한데 저는 이러기 위해서는 자치단체, 교육기관, 그다음에 이런 등등등이 아마 현실적으로 잘 연계 협력을 이루어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오늘 이동진 구청장이 나와 계신데 아주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아주 모범적인 아주 우수 사례를 많이 갖고 있는 구청에 나오셔서 아마 실질적인 그런 얘기를 해주실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래의 이제 평생교육과 이제 자치분권관을 말씀드리면 이 자치분권은 기회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권한과 재원을 지방으로 주면 이제 그걸 어떻게 잘 지역에서 활용할 건데요. 저는 특히 평생교육 영역에서는 뭐 이미 지금까지도 잘 해오고 있지만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봐집니다. 자, 우선 미래 사회는 예측 불가능한 상태로 변화될 것인데 그러면 저는 평생교육은 전 두 가지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집니다. 그러니까 변화하는 사이에 계속 이렇게 맞춰갈 수 있는 새로운 지식도 습득하고 또 직업교육하는 게 늘 필요하지 않겠냐. 또 4차 산업이 어떤 세상을 만들기는 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특히 변화한다는 것에만 틀림이 없고 또 우리가 새로운 변화하는 세상에 좀 적응해야 된다고 하는 건데 그거는 평생교육 외에는 대안이 없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예, 두 번째는 평생교육 서비스 제공의 다양화겠죠. 지금 우리가 중앙집권 체제에서 지방자치 분권을 강조하는 이유는 단일 체제의 교육과 가치가 중앙집권 체제였다면 이제는 다양한 그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거.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해도 광역만 해도 17개가 있고요. 기초만 해도 226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일의 중앙정부가 하는 것보다는 17개의 시도가 또는 226개의 시군구가 하는 게 저는 다양화라는 면에서는 더욱더 맞는 거고 이것들이 그 현장에 있는 다양성과 자학 접목이 될 때 저는 상당히 지역의 성장판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예, 끝으로 평생교육을 통한 지역 주민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게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 이 자치 역량이라고 하는 건 한 번 교육받아고 끝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중단 없이 끊임없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는 그 교육의 장이 저는 평생 교육의 장이 될 거고 그 평생 교육이 때로는 주민자치, 마을교육, 주민참여 이런 등등하고 잘 연계된 과목들로 구성될 때 저는 자치 역량이 강화될 거고 주민의 자치 역량이 강화되면 그 강화된 자치 역량을 토대로 주민 자치의 발전은 물론이고요 또 지역의 발전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교육과 연계 협력이 잘 될 때 저는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으로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우리 자치분권 그 균형 발전의 국정 목표와도 일치한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특히 자치분권이 평생교육과 잘 연계돼서 지역의 발전을 선도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지방자치분권과 평생교육의 연계에 대해서 굉장히 설득력 있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으로 자치분권 체제 확립을 제시해 주셨고 그리고 실질적 자치분권은 결국 주민들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평생교육에서 찾을 수 있다는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수 중앙대학교 교수님의 발표입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지방자치 시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통치는 줄이고 협치는 늘리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면대면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좀 실물 수업, 책 읽어주는 남자 이런 컨셉으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월은 변하는 모든 걸 진북해 한다. 처음에 제가 2월 달에 뉴노멀을 가지고 쓸 때는 좀 참신하더니 연말에 보니까 또 그거냐 진부하다. 그래서 저는 컨셉을 뉴노멀에서 그레이트 리셋으로 이러한 면에서 여러분과 15분간 함께 하겠습니다. 기독교도입니다. 저는 BC가 중학교 때 비포 크라이스트 해서 역사의 기원으로 배웠더니 토마스 프리드만이 3월 달에 칼럼으로 히스토리컬 디바이드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하더니 저걸 가지고
제가 왜 롯데 신동빈 회장님을 인용했냐 하면은 제가 본 보고서 중에 최고는 롯데그룹에서 나온 요 책입니다. 여기 보이나 모르겠네요. BC&H 코로나19 전과 후. 그랬더니 사실은 이 보고서는요, 국내 최고의 석학들이 참여해서 만든 제일 좋은 보고서입니다. 제가 평가하기로는. 이 보고서에는 사내 한정용인데 거기 제자가 줘서 공부를 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국가 위기 상황에 가장 잘 대처한 처칠 수상의 명언으로 마무리를 이렇게 합니다. 좋은 위기를 낭비하지 말라. Never waste a good crisis. 아니, 세상에 좋은 위기라니. 기회를 만들면 그게 좋은 위기다. 이런 점에서 7월에 신동빈 회장께서 아직도 우리는 WC에 있다 해서, 그랬더니 우리 제가 좋아하는 마카롱의 나라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께서는 9월에 야, 맞다. 우리도 처음에는 코로나의 전쟁을 하겠다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9월에는 코로나와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신정수 본부장이 그런 말씀을 하시대요. 500명이 넘어갔다. 그래서 저는 등록자가 500명인 줄 알고 그 정도는 돼야지 했더니 확진자가 500명이다. 미국은 사망자와 확진자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이 바로 제3시대 WC 시대에 있다는 것을 지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책 읽어주는 남자한테 우리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은 우리 도봉구청장님 제가 신상 파악을 했거든요. 저분이 영문과 출신이에요. 저희 때는요 영어를 이런 타임지를 했어요. 타임지를 그 청바지 뒤에 꽂고 다니면서 했는데 추억의 타임지를 한번 다시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3월달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V자 반등이 올 테니 주식에 투자하라 해가지고 동학혁명군의 일원이 돼가지고 미국 주식에 투자했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V자 반등이 아니더라 이런 뜻입니다. 우측에 보면 11월 호 타임지에 보면 V자가 아니라 K자형 회복 전략이다. 침체에서 회복으로 가는 것은 첨단 산업이고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저러한 산업 부분은 계속 침체로 간다. 아마도 교육 산업도 제가 보기에는 국가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그쪽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요즘에 유행하는 게 시나리오 기법입니다. 어떤 시나리오를 쓸 것인가. 저는 V자가 아니라 K자다. 그리고 평생교육도 국가의 도움을 어시스턴스를 필요로 하는 저러한 부문일 거다 하는 점에서,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저 기사의 첫 문장을 이번 정부에서 좀 한가득하려면 웅둥권이어야 되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큰 혁명을 해본 볼세비키 혁명을 한 레닌의 말로 저 기사를 그 보수적인 타임지가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레닌의 말 뭐라고 했느냐면은 수십 년간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고 불과 수주 만에 수십 년의 변화도 일어난다. 지금이 그런 상황이다 하면서 반등은 없다. 내가 보기에는 잘 돼야 B로 간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 이낙연 대표님의 연설이 감동을 주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웅변이 아니었습니다. 잔잔한 물결을 치는 그런 공감을 일으켜줬는데 컨셉이 광화문 글판 일상.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을까?
소소한 일상이 이렇게 엄청난 행복이었다는 것을, 이런 점에서 우리 중학교 때 배운 세라의 일요일 오후라는 저 그림이 왜 저렇게 그리워질까? 그래서 이제는 메타 나러티브 시대가 아니라 작은 거 하나, 1cm의 1000만 분의 1이라서 눈에 특수현미경이 아니면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가 바꾸는 그런 일상, 이걸 우리가 연구할 때다. 그래서 평생학습도 일상학습으로. 제 편에서는 국가도 없고 시장도 없습니다. 바이러스와의 최일선은 우리 도봉구청장님께서 하시는 기초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와의 최일선, 지자체 그리고 교육인데, 저는 코로나의 최전선이 기초자치단체라면은 최고의 백신은 평생교육이다는 이 말 하는 게, 제가 이걸 하느라고 읽은 책이 제랄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세, 그 다음에 사피엔스, 우리 최지천 교수님의 아주 명저인 같이 만든 거지만 코로나 사피엔스의 공통적인 것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욕심 부리지 말아라. 생태 백신이 최고의 백신이고, 그 다음에 행동 백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약인 화학 백신이라고 하는데, 그 세 가지를 만드는 공통분모 DNA는 결국은 교육이다. 생태 백신 이미 지속 가능 발전 교육 4번에서 에컬로지컬 페다고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봉구청에서 이미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유행을 하면은 에컬로지컬 트랜스포메이션이 그거 맞장구를 쳐야 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성인교육학의 최신 개론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학습자, 교육기관, 국가, 이 세 톱니바퀴가 함께 돌아가야지만은 학습은 가능하다. 국가는 바로 지자체를 의미합니다. 오늘 교육과 지자체와의 만남, 제가 보기에는요, 교육은 지자체의 본연의 얼굴입니다. 지자체법 사무에다가 평생교육을 넣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석사, 박사를 미군 정기로 했는데, 그 미군 정청 미국 그 고위관리가 떠나면서 한마디를 이걸 했습니다. 내가 떠나면서 최고의 선물을 주고 가노라. 교육자치. 교육은 지방자치 일하는 얘기도 하지만 교육자치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지자체법에 사무로 들어가기를 바라는 것은 저도 바랍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을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명칭을 했습니다. 세계의 지자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다 해서, 제가 보기에는 추가된 사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추가되어야 하느냐 하는 법률 개정 배경이 더 설득력이 있어야 합니다. 저 사무는 평생교육법에 이미 들어와 있는 이 사무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기 위해서 오늘 이 모임도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제목을 두 도시의 이야기에서 따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지자체법이 개정되기를 기다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지도 않습니다. 지자체에서는 교육청을 능가할 정도로 각종 초중등교육 지원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을 본연의 사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봉구를 보라, 송파구를 보라. 도봉구청장님께서 직접 오셨기 때문에 송파구만 얘기하겠습니다. 거기 교육발전협의회 위원으로 들어갔더니 평생교육의 대모이신 최윤실 교수님과 그의 아들인 이희수가 둘이 들어가 있는 걸 보고, 이야, 교육발전협의회가 초중등교육 지원만 하는 게 아니구나. 송파쌤 이 자체가 보면은
거대한 자기들 말로는 세상에서 가장 큰 학교 송파쌤, 이럴 정도로 지자체에서는 평생교육과 학교교육 발전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평생교육학회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평생학습관 또는 평생교육진흥원 등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초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의 역할과 대응이라는 컨퍼런스를 한 장으로 요약해보면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텍트도 많은 것 같아요. 컨택트, 언택트, 온택트. 내가 보기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접촉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다. 이제는 거대한 그런 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작게 로컬 텍트로 간다는 모습을 이 지자체에서는 보여준 거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국가의 힘이 아니라 로컬의 힘, 세계의 힘이 아니라 정말 로컬의 힘, 로컬로 돌아가라 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제4차 산업혁명 보고서의 마무리에 보면 진화 생물학자인 마틴 노박 말을 빌려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협력만이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협치, 제가 보기엔 거버넌스를 번역한다면 저보고 번역하라면 협치라고 볼 것 같아요. 이 정치적 맥락에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from governance to government to governance, less government to more governance. 저거는 현 인도 총리가 주지사 때 개혁 슬로건으로 섰다고 하는데 실은 평생교육의 명저인 평생학습의 새로운 질서를 쓴 영국의 존 필드의 그 교재 뒷부분에 저렇게 나옵니다. 평생교육의 새로운 질서는 거버먼트 역할은 줄이고 거버넌스 역할은 늘리는 데 있다. 한 단계 더 나가면은 거버먼트 없는 거버넌스로. 제가 국정원이 움직이고 있다. 고영상 박사님의 저번 발표자를 보았습니다. 또 역작인 저 문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번역을 거버넌스 리셋을 뭘로 할까 하다가 재편으로 했다가 오늘 새 판으로. 그래서 오늘 포럼을 통해서 왜 그런 거 했더니 저는 10월 달쯤이면 늘 세계 경제 포럼에 들어갑니다. 바이러스의 위력은 시간과 장소까지 바꾸고 주제까지 그레이트 리셋으로 바꾸더라. 이런 점에서 평생교육 그레이트 리셋을 지방자치법 개정, 법조문 추가로 보지 말아라. 저게 개정되려면은 정말로 그레이트 리셋 코리아를 외치지 않고서는 아마 안 될 거다. 제가 오늘 책장 사겠다는 게 이겁니다. 2008년에 미국 재정발 위기가 났을 때 지금 카네기 멜론 대학이 있다 지금은 캐나다 토론토로 간 리차드 플로리다의 명저 그레이트 리셋이었습니다. 저걸 본받아가지고 2017년에 중앙일보가 리셋 코리아를 추천했었죠. 그런데 올 7월에 슈밥이 코비드19 더 그레이트 리셋 하면서 내년도 주제가 위대한 새판 짜기. 그러더니 그 그때 센 타임지가 세계경제포럼과 협력해서 파트너십으로 저 타임지 특별호를 저렇게 냈습니다. 저는 오늘 톡퍼런스가 농담을 이렇게 했습니다. 야, 이 국평은 이 청와대 누구랑 MOU 체결했나? 이렇게 세련되게 기획을 잘하다니. 정말로 R1로 뽑은 게 리셋을 지금 한국평생학습이야말로 그레이트 리셋의 버튼을 눌릴 때다 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대적인 화두를 놓치지 않으려고 열심히
독서하고 여기저기 들어가 보시는 이희수 교수님께서 좋은 발표 해주셨습니다. 아마도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코비드19와의 최전선이 기초자치단체라면 최고의 백신은 평생교육이다. 말씀을 요약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통치는 줄이고 협치는 늘리자라는 제목으로 수렴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토론은 종합토론 시간으로 넘기고 이어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두구 의원님께서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그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보신 후에 다음 순서인 톡퍼런스 진행을 위해 좌장이신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님께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덕구입니다. 오늘 지방자치와 분권의 현주소 그리고 평생교육의 미래를 전망해보는 톡퍼런스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순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지난달에 교육부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유난히 조명받은 기관이 있었습니다. 바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전까지는 이름조차 불려지지 않았던 기관이었습니다. 평생교육 관련 예산 비중이 너무 낮고 그리고 교육부에서 주요 정책 영역에서 멀리 있는 기관이었습니다. 제가 이번 국감에서 평생교육 관련해서 나름 최선을 다해서 비전과 그리고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평생교육과 함께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게 바로 자치와 분권입니다. 자치와 분권은 시대정신입니다. 평생교육 관련해서 국가와 그리고 광역정부 그리고 기초정부 간의 소통과 연계가 그동안 부족했습니다. 이 연계성을 어떻게 확보할 건가 나름 고민하고 그리고 그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평생교육을 지방자치사무에 포함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그리고 우리 김민석 의원과 함께 온 국민 평생장학금 제도와 대학 강좌 온 국민 무료 청강제 제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R&D 기능을 강화해서 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은 제도적인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관심과 열정입니다.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이 있어서 든든합니다. 이 톡퍼런스가 다양한 공론의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논의가 법과 제도 그리고 정책과 예산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톡 컨퍼런스를 진행하게 된 윤태범 교수입니다. 앞서 강덕구 의원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의정 활동으로 이 자리에 같이 하시진 못했지만은 교육위원회에 계시면서 평생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겠다는 각오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김순훈 위원장님과 이희수 교수님의 좋은 발제를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토론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을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두 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현장 중심으로 평생교육 거버넌스의 쟁점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토론자로 이동진 도봉구청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도봉구는 현재 교육 문화도시를 핵심적인 구정 운영 방향으로 제시를 하면서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평생교육에 앞장서고 계십니다. 이동진 구청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도봉구청장 이동진입니다. 먼저 평생교육을 국가사무에서 지방정부의 사무로 지정하고자 하는 법제도 개선에 관심을 갖고 또 다양한 자치분권에 관한 오늘
좋은 말씀을 해주신 김순훈 위원장님 그리고 또 이수 교수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지방자치단체로 통칭하고 있는 지방정부에서 교육과 관련된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제도적으로는 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지 그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육 환경이 상당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교육 방식은 아시다시피 주입식 내지는 암기식 그런 경쟁 교육이 중심이었다고 한다면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 방식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교육자와 피교육자로 나누어진 이런 관계도 피교육자가 아닌 학습자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시각도 우리가 새롭게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방향이 전환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유네스코에서 21세기 교육위원회에서 4가지로 미래 교육의 방향을 제시를 했는데요. 첫 번째, 알기 위한 교육, 우리가 통상적으로 해왔던 교육이죠. Learning to do, learning to know, learning to do, learning to live together, learning to be, 이렇게 4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알기 위한 교육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공동체를 위한 삶을 어떻게 지향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실질적인 삶에서 교육이 어떻게 삶을 적극적으로 살기 위한 그런 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매우 중심적 과제로 삼았습니다. OECD에서 미래 핵심 역량을 규정할 때도 역시 비슷한 규정을 하고 있죠.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협동, 공정, 내지는 갈등 관리, 책임감, 도덕적 인성, 이런 것들을 주요한 미래 핵심 역량으로 봤습니다. 2015년도 우리 개정된 교육 과정에도 6대 핵심 역량을 보면 비슷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 교육 내에서 미래의 이런 미래 역량을 지원하고 학생들에게 학교 교육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분들의 지적이었고, 일반 자치, 그러니까 지방 정부에서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들이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일반 자치는 아까 김순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중앙 정부가 위임한 사무를 처리하는 그런 기관에서 이제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어떤 주체로서의 지방 정부로 인식의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또 과거에는 각자 도생하는 그런 경쟁의 관계였다면 이제는 보편적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서 각종의 연대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발전되고 변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 자치의 경우 자치단체 지방정부 한 개의 도시 내에서 역할뿐만 아니라 연대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한국인권도시협의회,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내지는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등등, 또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등등의 다양한 행정협의회를 만들어서 영역을 뛰어넘는 연대와 협력을 해왔고, 이것은 보편적 가치,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이나 내지는 지속가능 발전, 내지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탄소 중립, 기후 위기, 이런 것 등등에 대한 대응을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변화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자치와 교육자치 협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11년도에 경기도에서 교육청과 6개의 지자체가 함께 참여해서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요. 이제 2014년 11월에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 그리고 자치구들이 함께 상생과 협력의 글로벌
교육 혁신도시 서울 선언이라고 하는 이런 출발을 통해서 지금은 현재 모든 25개 구가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을 정도로 발전이 됐습니다. 이런 협력과 연대 사업은 다 아시다시피 무상급식, 교육복지, 그리고 진로 직업교육을 지자체에서 하는 이런 거랄지 마을 교과서를 만들어서 그 지역에 대한 내용을 학교에서 그 교과 시간에 수업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내지는 마을 교사, 마을 학교 등등의 운영을 통해서 다양한 협력 방안을 지금 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연장선에서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가 발족을 했는데요. 2018년에 발족을 했고 현재는 5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서 교육과 일반 행정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봉구에서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주요 사업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마을 학교입니다. 주민들이 3명 내지 5명씩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마을 학교를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심사해서 능력이 된다라고 한다면 인정을 해서 마을 학교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현재 처음에 25개 마을 학교에서 지금은 120개가 넘는 마을 학교로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점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마을 학교입니다. 이런 마을 학교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주민설계형 마을 학교가 있고 두 번째로는 학교에 직접 협력교사로 참여하는 마을 교사들이 있는데요. 문예체 그러니까 문화, 예술, 체육 등등의 능력을 갖춘 협력교사가 직접 교과 시간에 들어가서 협력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연극 배우가 국어 시간에 들어가서 연극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고 때로는 연극을 한 편을 만들어보는 이런 과정, 뮤지컬 배우가 음악 시간에 들어가서 뮤지컬을 처음부터 만들어서 무대에 올리는 이런 과정, 이것을 모든 아이들이 함께 시행한다는 그런 것이죠. 이처럼 마을학교 내지는 학교 내의 협력교사들이 도봉구에서는 약 510명의 마을교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마을 방과후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동안에 진행되어 왔던 방과후 교실입니다. 이 방과후 학교는 학교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와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가 있는데 둘 다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자신의 업무로 인식하고 있지 않고 매우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외부에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업체에서 강사의 강사료를 20% 내지 40%를 수수료로 가져감으로써 질 좋은 강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학교와 협력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마을 방과후 학교를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방식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호응이 있었고 또 좋은 평가를 현재까지 받고 있습니다. 많은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하러 저희구로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초등학교 23개 학교 중에 12개 학교가 참여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들과 함께 이 방과후 학교를 우리가 운영하는데 이런 협약을 맺고 있는 장면입니다. 개판 5분 전 프로젝트가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매우 중요한 사업 중 하나인데요. 아동 청소년들의 자치활동을 지원하는 것이고 이 개판 5분 전 프로젝트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지은 이름입니다. 오픈이라고 하는 연다는 것과 판을 연다라는 의미에서 개판 5분 전인데요. 프로젝트 사업은 일정한 과제를 자신들이 수행하겠다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제시하면 그걸 평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형식입니다.
하나의 사례로 도봉구에 평화의 소녀상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한 학교에서 제시를 해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될까 하는 의아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스스로 모금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른들이 또 지원하게 되고 하면서 청소년들로부터 시작된 도봉구 소녀상 건립운동이 결국은 성공을 해서 2017년도에 도봉구에 건립되게 됐습니다. 매우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학부모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바뀔 때 우리 교육이 바뀐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학부모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하여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동별 마을교육 공동체 구축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동별로 학부모 그리고 학교, 동주민센터 그리고 마을교사 등등이 참여하는 마을교육 공동체를 구축을 해서 그 마을의 교육 의제를 만들고 그 의제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하는 이런 방식으로 마을교육 공동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도봉구는 아동 친화 도시입니다. 유니세프가 인증한 아동 친화 도시인데 아동 친화 도시의 첫 번째 가치는 아동은 권리를 가진 주체라고 하는 인식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아동 권리 교육을 위한 교육 교재 워크북을 교사와 전문가 그리고 우리 구에서 함께 공동 제작을 해서 마을교과 공동 제작을 해서 또 그 교육을 마을 교사가 직접 학교에서 하는 이런 방식으로 아동 권리 교육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지방자치와 교육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해서 아이들을 역량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교과서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로 배웠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토대를 확대하는 그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마을 학교나 마을 교사, 마을이나 마을 학교 그리고 다양한 여러 가지 이 마을 공동체와 관련된 공간 이런 것들이 마을 민주주의의 공간적 토대라고 한다면 마을 교사나 마을 활동가 또는 평생교육을 통해서 배출된 재능기부자 등은 마을 민주주의의 인적 토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마을 공동체, 마을 교육 공동체를 포함한 이런 여러 가지 공동체들은 마을 민주주의의 조직적 토대를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처럼 학교와 마을 그리고 일반 자치와 교육자치가 협력하는 배경에는 평생교육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의 평생교육의 핵심은 환원형 선순환 평생학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평생학습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이 단순히 어떤 교양을 습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습득한 재능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기부하는 것, 지역사회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 이것을 전제로 한 평생학습을 지속해 오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그 마을 교육의 어떤 배경, 든든한 배경이 되고 있고 또 마을 민주주의의 매우 중요한 토대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도봉구가 추진해왔던 일반자치와 그리고 교육자치의 협력관계 그리고 평생학습과의 관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자치가 주어진 업무만이 아닌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될 더 좋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가치, 과제들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의 기회가 넘쳐나고 있는 도봉구의 사례를 자세히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평생교육 관련해서 다양한 연구와 또 정책 자문을 하고 계시는 가천대학교 최재현 교수님의 또 토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가천대학교 최재현 교수입니다. 항상 느끼지만 제가 발표하는 것보다 와서 배우는 게
굉장히 많은 하루인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제 주제가 사실은 토론 주제가 지방정부의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인데 좀 전에 도봉구청장님께서 하도 자세히 얘기를 해주셔서 저는 그냥 가야 되나? 예, 그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니까 오늘 좀 그래도 딱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학교 선생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 들을 때 이런 느낌일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는 조금 편하게 말씀을 간단히 드리고자 합니다. 이 참 코로나가 굉장히 이제 저희 삶에 부담이 되고 있죠. 사실 오늘 아침에도 뭐 동료 교수님이 500명이 넘었다 그래서 제가 학교 가서도 이 굉장히 평소보다 이제 긴장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힘들지만 또 이 코로나 이 시간이 이제 길어지면서 그동안 소중했지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새삼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지역에 있는 그 많은 평생학습관이라든가 주민센터라든가 이제 주민들의 학습을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이 도와주었던 기관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초중고 학교와는 달리 이제 그 기관들 대부분이 어쩔 수 없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이제 문을 닫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전에 만나던 친구들, 가면은 반갑게 인사해주던 강사 선생님들, 뭔가 내가 그래도 생활 속에서 뭔가 배우고 있다는 뿌듯함, 자신감, 그리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를 모색했던 그런 경험들, 이런 것들이 이제 중단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까지 사실 기초자치단체에서 평생교육을 많이 했나? 아마 그걸 절감하시는 분도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그 동네에서 이 구청을 가보면은 그 엘리베이터 안에 수많은 학습기회를 알리는 그런 정보들을 항상 볼 수 있었는데 이제 그런 활동이 어떻게 되고 있나? 그런 걱정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이 지자체에서 이미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너무 많이 잘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저희가 이제 들은 사례, 우리 도봉구 사례도 그렇고 또 이희수 교수님이 송파구 사례 소개를 시켜주셨는데 이미 그 법에 있지 않던 실제적으로 그것들이 이제 평생교육, 평생학습이 주민의 요구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이미 그런 부분에 많은 투자를 해왔고 또 우수 사례들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당연한데요. 이게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제 사실 우울한 데이터이긴 하는데 OECD라는 곳에서 많이 알려져 있죠. 국제 성인 역량 조사라는 거를 좀 시간은 됐지만 2012년에 했을 때 우리나라의 굉장히 이제 독특한 특징이 뭐냐면 평균은 괜찮은데 성인들의 핵심 역량이 연령 간의 역량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생각하실 수 있는 것처럼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아질수록 나이가 이제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조사에서 측정한 핵심 역량 수준이 급격히 떨어지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당연한 것이 우리나라가 지금은 전반적인 교육 수준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우리 사회의 급성장 그거에 맞춰서 굉장히 짧은 기간의 교육 수준이 높아졌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60대, 70대, 또 50대 후반 그런 분들은 본인이 교육을 받고 싶어도 형편이 어렵거나 그러면 국가나 지자체나 그 누구도 사실은 잘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중장년층 중에도 보면은 사실은 이 여러 가지 이제 생계 때문에도 교육의 기회가 주어져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이제 앞으로 더 이슈가 되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초고령 사회가 임박해 있거든요. 그래서 원하지 않던 간에 많은 사람들이 70, 80까지 열심히 활동하고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앙정부가 아직은 안타깝게도 교육부의 많은 정책이 초중등 중심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인구를 보면은 늘어나는 인구는 고령인구 비율이 제일 높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교육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그 성인들의 역량 개발을 위한 어떤 노력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아까 이제 오늘 그 앞서 동영상에서 그 이제 국회의원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회에서 뭐 국민 평생
장학금 그런 논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와 동시에 보면은 이제 지역에서도 사실은 각기 다른 지역 주민의 특성, 지역의 환경, 여건을 고려해서 평생학습을 촉진하려는 노력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도봉구 사례 들으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도봉구의 경험이 제 생각에는 예를 들면 진천에 가서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는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 지역 평생학습이 활성화되면은 지역마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굉장히 다양한 창의적인 시도들이 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뭐 굉장히 큰 중요한 목적이라고 아까도 이제 여러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형태가 되든 자치단체들이 좀 더 지역 주민 그리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이 평생학습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조항이 꼭 마련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아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선언 같아요. 우리 모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이 작은 씨앗이 돼서 오늘을 계기로 꼭 우리 지역 주민들의 평생학습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 아주 소중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재현 교수님께 이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계를 거꾸로 1년 전으로 한번 돌려보면은 지금 저희가 마스크 쓰면서 오늘 톡 컨퍼런스를 진행하는데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뭐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모든 행사를 진행했는데 이제는 마스크 없이는 진행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상황이 됐죠. 또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예를 들어 1년 전으로 본다면은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개설되어 있는 평생교육 중에 굉장히 인기가 있는 과목은 당일날로 바로 매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조차 우리가 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정말로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은 평생교육의 지금 토대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수많은 평생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사실 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기를 아주 현명하게 효과적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수많은 노력이 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오늘은 그 좋은 사례를 한번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영상을 보시도록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임성환 TV의 임성환입니다. 직업은 노래 강사고요. 저희 같은 직업이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의 직격탄 중에 완전 정중앙을 맞은 정말 그 피해가 어떻게 보면 가장 심하다고 할 수 있는 직업군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됐어요. 그 유튜브를 하게 된 또 첫 번째 이유가 노래교실에서 못 만나는 어머니들과 좀 소통을 하려고 시작했는데 어머니들과 소통이 전혀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어머니들한테 구독을 좀 해달라. 유튜브 하면 구독을 눌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구독료를 내야 되는 줄 알고 무슨 신문 배달인 줄 아시다니까요. 그리고 임성환 TV에 좀 와서 좋아요를 좀 눌러주세요 말씀드렸더니 무슨 TV냐고 몇 번이냐고 KBS냐고 그런 어머니들한테 제가 무슨 말을 어떻게 소통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뭐 구독자 수가 별로 많지 않구나 라고 생각하시죠? 제가 2달여 만에 3만 구독자를 이뤄낸 유튜버입니다. 그러면 3만 구독자 정도 되면 수익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전혀 수익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없는 게 아니라 적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출이 훨씬 더 많아요. 왜냐하면 없던 거 PC 바꿨죠. 카메라 바꿨죠. 조명 준비했죠. 마이크 준비했죠. 그리고 이 사무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친다 곱하기 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럴진데 일반 유튜버 분들은 뭐 제가 볼 때는 정말 희망적이지 않다. 유튜브로서의 수익을 남고 직업군으로서 가진다. 제가 볼 때는 뜯어 말리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한 석 달 만에 깨달은 지금 제 감회가 그렇습니다. 유튜브로서도 저도 약간 이게 좀 희망적이지 않고 반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구독료와 몇 번이냐 물어보시는 우리 어머니들도 이 바뀐 세상으로의 진입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면 어떻게 이 세상을 좀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관, 민, 우리 정부가 나서서 그야말로 플랫폼을 만들고 그 다음에 매뉴얼을 좀 만들어가지고 이 매뉴얼은 우리 어머니들이 좀 쉽게 그야말로 유튜브 유자도 모르는 어머니들이 좀 쉽게 설명받고 교육받을 수 있는 자세하게 자상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매뉴얼이 필요하고 저희 같은 사람은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을 할 때 쉽게 진입을 해서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의 고민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꼭 좀 신경 써주시고 고맙습니다. 네, 방금 여러분 보셨습니다마는 그 임성환 그 강사분이신데요. 여러분 아마 모르시는 분 같은 경우는 한번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정말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제 비대면의 상황으로 바뀌게 되면서 모든 것이 스톱이 된 거죠. 그런 상황을 아주 효과적인 방법으로 극복하신 분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나아졌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나름의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서 많은 분들과 계속 접촉의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라는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현장 전문가 선생님들의 또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을 저희가 모셨는데요. 먼저 학계를 대표해서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제 정현경 교수님의 토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정현경입니다. 소개해 주셨을 때 현장 전문가에서 학계를 대표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학계를 대표하려면 이 자리에 있지 않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제 발표문이 없습니다. 조금 변명을 하자면 톡 컨퍼런스이기 때문에 편하게 와서 경험과 공부했던 것들을 이야기해 주면 된다 해서 선생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툭 터놓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최재은 교수님께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다들 잘하신다 그랬기 때문에 저는 할 말 잘 못하는 이야기로 그러면 너무 잘하는 이야기만 재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네 분 선생님들의 발표를 좀 들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과 연관시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승은 위원장님에서 우리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 주민주권 매우 중요한데 이제 시작이다라고 했는데 저는 약간의 의문을 갖습니다. 30년 정도 됐죠. 내년이 지방분권이 돼서.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이 있어요. 주민주권도 있고. 근데 왜 우리는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이야기할까? 요거는 제 경험과 더불어서 제가 일본에서 90년대를 살았습니다. 도시는 센다이라는 곳에 살았고 도쿄입니다. 공민관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우리 한국에서 교수님들하고 오시면서 이제 동사무소가 주민교육시설이나 복지로 될 거야 라고 하셨을 때 제가 공민관 시설을 보여줬어요. 교육시설로 갈 줄 알고. 그런데 또 제가 학부 때 사회복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친구들이 아니야, 현경아, 거기는 원스톱 복지센터가 될 거야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잘 됐다. 교육과 복지가 합친 그런 것이 저희 나라의 동사무소라는 것이 일제시대 때 사실은 말단 통치를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알고 있는데 주민 자치를 위해서 교육과 복지가 한 손을 잡고 하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아마도 행정상이나 여러 가지 어떤 현실적인 벽이 있었겠죠. 그래서 행안부 소속으로 계속 주민자치센터라는 이야기가 있고 공교롭 희한하게도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많이 있지만 풀뿌리 민주주의로 많은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우리 주민들은 재밌고 즐겁게 값싸고 편안하게 가서 공부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즐겁게 노는 곳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좀 잘못된 인식이라면 많은 비판을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의 기간이 그렇게 물론 저희보다 선진 무슨 지방자치라든가 한 곳보다는 늦게 출발했겠죠. 뭐 식민지부터 시작해서 분단 상황부터 시작해서 독재 정권까지. 그렇지만 결코 짧지 않는 시간 30년 동안 왜
주민의 주권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을까에 대한 의문입니다. 주권이라는 것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 갖고 있는 건데 갖고 있는 것들을 자꾸 교육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교육이라는 것이 갖고 있으면은 가르치고 길러낸다. 너무 한자 용어를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이제는 학습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시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 우리가 테드라든가 여러 가지의 저희 IT 강국인 한국에서 많은 교육적인 기술 혁신을 갖고 오고 있고 학교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세계 각국의 교육이나 학습 같은 것들을 저희는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아직도 우리는 주권도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지 묻고 싶습니다. 아까 그러면서 우리 이수 교수님께서 백신이야말로 평생교육이다 했는데 최재형 교수님 거기 보면은 우리 백신이 교육부 예산에 1%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얼마만큼 저희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좋은 이론을 갖다 해더라도 돈이 없으면 적나라하게 예산이 없으면 되지가 않고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데 주민자치센터의 자원봉사 재능기부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만큼 전문성과 재능을 갖고서 평생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더더군다나 주민이라는 곳은 어떻게 막연한 것이 아니라 다양성을 갖고 있죠. 다양한 주민이 있고 또 한 주민 안에는 교차성이라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굳이 한국인을 내세우지 않았지만 일본에 있을 때는 전 늘 외국인을 내세웠고 센다이에 사는 외국의 여성으로서 유학생으로서 내세웠습니다. 제가 아이를 기를 때는 엄마라는 정체성이 더 먼저 오고 더 절실했던 요구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주민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씩 달라 이렇게 지금 비대면 하듯이 나눌 수 있을까? 주민의 갖고 있는 한 사람의 그 다양성성, 교차성에 대해서 더욱더 세심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제는 우리가 코로나가 좋은 위기를 바꾸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수 교수님의 약간 딴지를 걸면 저희 선생님이시고 학자시지만 전으로 돌아가는 거 반대합니다. 위기가 됐기 때문에 불평등이 더 심화된 게 더 잘 보이고 더 드러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비대면, 언택트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롯데나 이런 곳에서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자본주의 원리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백신이라고 나오기 전에 대안으로 생각하는 마스크를 쓰고 엘리베이터에다가 필름을 부착했을 때 장애인들은 점자를 읽는데 필름을 만지는 순간 더 나올 수도 없고 더 이동권이 벽이 너무 높아진 거죠. 제가 오늘 이 마스크를 얘기할 때 사실은 당황했습니다. 오늘 마스크를 쓸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 입모양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여기 수화 통역 없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은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일상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양하는 거. 그래도 교수님께서 세 판 짜자. 예, 세 판 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 판은 더 내려가서 다가가서 그들의 이야기가 뭔지 들어주고 먼저 뭐가 필요한 건지 과연 우리가 아는 욕구로 재단하는 것은 또 아닐지 그런 우려가 좀 되고요. 그 다가가기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지역, 삶터가 필요합니다. 비대면이 아닌 옆에 사는 통장일 수도 있고요. 옆집에 사는 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저희는 모두 다 학습자, 서로 교류하는 학습, 또 형식적인 프로그램이나 어떤 교실이 아닌 마을, 아까 마을 얘기 많이 하셨습니다. 예, 마을이 바로 그냥 학교고 그다음에 내 이웃이 서로 배우는 교사고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을 단순히 이분법 시키는 학교 교육이 아닌 더 틀을 넘고 분화된 것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저희가 이 행정의 벽을 이번에 아마 넘기 위해서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통섭을 이야기를 하고 세계가 글로컬 시대라고 얘기하는 데에서 좀 과감하게 툭 하고 행정의 벽까지 넘어서 같이 손을 잡고 평생교육과 지방자치 그리고 주권, 복지 이런 영역들이 어울려서 결국은 한 사람의 주민의 삶을 질을 높이고 주권을 갖기 위해서 행정의 칸막이 정책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정현경 교수님 감사합니다. 아주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톡 컨퍼런스의 주제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니까요. 함께 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께와 다시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오늘 토론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이어서 정말로 현장에서 평생교육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혁신적 아이디어를 내주시고 또 현장에서 실제 실천하고 계시는 한 분을 모셨습니다. 충북 진천군의 어재영 평생교육사님을 모셨습니다. 한번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진천군에서 온 평생교육사 어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앞에 PT랑 여러분한테 화면이 같이 전송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제가 PT와 원고를 같이 준비했었는데 제 얼굴만 이렇게 화면에 송출된다고 합니다. 저는 또 PT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교수님들처럼 뭐 이렇게 가르치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저는 원고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톡퍼런스의 토론자로 나와달라는 말씀을 듣고 굉장히 좋으면서도 무거운 마음이었습니다. 거버넌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학습 도시에서의 이 쟁점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기와 멈추기를 계속했습니다. 두 가지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으로 말씀을 드리고 다른 하나는 이슈가 되었으면 하는 사안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달 11월 12일 이원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생교육법 일부 개정안에 노인교육이 등장을 합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이 평생교육법에 진입했을 때도 논란이 있었었죠. 그리고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가 국민참여 예산으로 올해 진행되는 것에도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려했던 노인 평생교육이 그 뒤를 이어서 등장했습니다. 개정 이유를 보면요. 고령화가 심화되기 때문에 현재 단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노인 평생교육을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고 노인을 전문적인 교육 대상으로 인식하여 평생교육으로서의 노인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법 5조 2항에 장애인 2라고 되어 있는 것을 장애인과 노인 2로 바꾼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버젓이 헌법과 평생교육법 이념에 모든 국민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법에서 계속 대상별로 쪼개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될 대상을 상상해 보면 자, 다음은 여성 평생교육이 아닐까? 또 다음은 아동, 청소년, 그 다음은 중장년이 아닐까? 그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제가 이런 우려를 올렸더니 많은 현장 동료들이 우리의 목소리를 함께 했습니다. 진짜 장애인과 노인이 평생교육에서 소외되고 있을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평생교육법에 이름만 넣는다고 해결이 될까 싶기도 하고요. 평생교육 시스템의 국가 평생교육 시스템의 문제는 아닐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두 번째 역시 평생교육법으로 접근을 하자면 평생교육법 제9조에 의하면 교육부 장관은 평생교육 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고 수립한 후에는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버넌스를 협치라고도 하고 권한 이양, 권한 나눔이라고도 읽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을 보면 아직도 국민을 배제한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모름지기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는 문자가 권력이었습니다. 현재는 정보가 돈과 권력이 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AI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질문이 어떻게 질문하느냐가
권력의 핵심에 서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 정부와 거버넌스, NGO,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주제가 그 지방 정부에서 평생교육적 맥락에서 본 거버넌스의 쟁점입니다. 지방 정부의 행위를 사적 영역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지방 정부의 정보를 시민과 함께 나누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지방 정부의 권한을 시민에게 물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학습 도시는 시민이 질문할 수 있도록 지방 정부, 아니 평생학습 도시의 정보를 나누고 있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 평생학습 도시를 핵심 키워드로 생각하고 생각나는 대로 단어들을 적어봤습니다. 근데 떠오르는 키워드 하나하나가 가르치고 양성하고 장려하고 참여시키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시민들이 먼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시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먼저 묻지 않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는 가르치고 양성하고 참여시키고 그런 일방적인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토론 원고를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저도 이 질문에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평생학습 도시의 필요에 의해서 참여시킨 건 아닌가? 평생학습 도시의 목적을 위해서 동원시킨 건 아닌가? 평생학습 도시 협의회 구성을 위해서 구색 맞추기는 아니었는가? 필요에 대한 공감과 이해부터 시작해야 되고 또 목적 설정 이전에 시민들의 의견부터 들었어야 했지 않는가? 그리고 평생학습 협의회 구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누구든지 모든 시민에게 개방했어야 하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민들에게 말이죠. 그래서 쟁점화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화두를 던지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과 어떻게 공감하고 어떻게 확산할지 그리고 무엇부터 공감하고 어디서부터 참여할지 어떻게 구성하고 어디까지 참여시킬지 끊임없이 묻고 답하기를 통해서 재설정하고 조정하는 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시국에 모두 안녕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저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시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많으신데 시간을 충분히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그 중요한 행사를 또 기획하시고 또 우리나라 평생교육의 종합적인 정책 그리고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고영삼 센터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많은 분들의 말씀을 듣고 또 새로운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저도 여러 가지 평생교육과 지방분권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평생교육이 더 증진될 수 있는가, 진흥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왔는데요. 여러 가지들을 이제 깨닫게 돼서 많은 분들께 감사 말씀을 먼저 드리게 됩니다. 오늘 먼저 김순은 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이 지방자치의 핵심은 집단 자치가 아니라 주민 주권에 의한 자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평생교육과 관계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평생교육 분야에서도 이런 주민들이 역량이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둘이 분명히 연결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 지구에 있는 다른 나라들의 사례 중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시작점에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께서 학습 동아리에 대해서 관심을 잠시 표명을 하셨습니다. 학습 동아리는 스웨덴에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이게 한 100여 년 전에 스웨덴 사회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국가 그다음 노동자 집단 그리고 사용자 집단들 사이에 3자 간의 대연합이 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국민의
그 자유로운 발전, 역량 개발들을 위한 주민 자치 방법으로서 학습 동아리가 시작된 거였습니다. 자치와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지방자치와 그다음에 평생교육이 연결점을 얘기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또 한편 그 최재원 교수님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죠. 올해 코로나가 때문에 이 평생교육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소중함을 몰랐다가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이후에 우리 평생교육이 얼마나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지역사회에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주민의 자치는 필요한데 주민의 역량이 개발되는 얘기, 신장이 되는 얘기들은 많이 안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또 평생교육 부분에서는 교육은 중요한데 그것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행정과 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마치 지금 제 자리 옆에 이제 유리벽들이 있는데요. 상대방의 저 건너편의 것들은 다 보이지만 내 눈에는 다 해석이 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과정 속에서 답답한들이 서로에게 있는 그런 형국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그 평생교육과 지방자치, 지방분권에 관해서는 계속 이제 연결점이 얘기가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제가 아까 이희수 교수님께서 저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표했던 그 평생교육의 학습국가로서 평생교육의 세 판짜기라고 하는 보고서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있는 얘기들 중에 분명한 것은 그 평생교육이 재정도 필요하고 또 지방자치단체들이 평생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또 그 안에서 교육적인 역할들이 그 기능들을 하고 있는 다양한 소통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만 더 강조하고 정리하고자 합니다. 재정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아까 어느 분이셨죠? 한국의 평생교육 재정이 공식적으로는 국가 교육 재정의 0.6%입니다. 1%가 채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에서는 교육 재정에 관한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 재정은 법률로서 관리해야 한다라고 헌법에 분명히 있는데요. 이렇게 0.6%밖에 안 되는 재정 규모는 바로 평생교육의 재정에 관해서 어느 법령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우리는 고민해야 하는데요. 그런 출발점 속에서 돈이 있다고 다 될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뭘 해야 할지 모르는데 돈이 있다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평생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답답한 중에 하나가 평생교육을 프로그램으로 이해한다. 평생교육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행정에서 잘 이해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하지만 그것이 과연 인식의 문제일까라는 부분에서 저는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현행진 제도 안에서는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가 없습니다.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한다. 이 정도 수준이죠. 그래서 그 진흥하기 위해서 뭘 해야 할까 고민하려 해도 이제까지 해보지 않은 경험이 없는 속에서 새로운 걸 다 창조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좀 지나친 강요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시도나 시군구 자치단체가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자치법의 전부 개정에 관한 얘기도 있고, 평생교육의 개정에 관한 얘기도, 평생교육법의 개정에 관한 얘기도 있는데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그 어떤 속에서도 제도가 평생교육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 그리고 또 그것을 진흥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도 사물을 좀 해봐야 한다라고 하는 명시가 없다는 점일 것입니다. 그 일을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속에서 그 속에서 무언가를 이제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지난번 7월달 모임 때 정보 플랫폼이나 거버넌스 플랫폼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더 오늘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요. 시도와 시군구가 현재는 평생교육 기관에 대해서 직접 살펴보는 기회를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학교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교육청에서
이제 관리하도록 되어 있죠. 이런 등 데에서 좀 벗어나서 시도 시군구 교육청들이 각자의 대상 주민과 학생들,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특정한 그 속성에 비추었을 때 그 각각의 그 속성에 부합하는 평생교육기관이 있을 것이고 그 기관들에 대해서 직접 관리하고 그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판을 만들어내야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판이 이루어진 다음에 자신들이 같이 함께하고 있는 협치를 통해서 같이 나갈 수 있는 각종 기관과 주민들, 단체들 간에 평생교육 학습 이력에 관한 사항, 교육 과정에 관한 사항, 그리고 각종 그 사회 발전을 위한 수요에 관한 사항, 그리고 사업장 등 기업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조직이 필요로 하는 그 구성원의 역량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단순한 그 큰 덩어리로 얘기해 나가는 것에서 이제는 세판 속에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무엇을 어떻게 나갈 건가 하는 부분들을 좀 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영상 센터장님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세 분의 토론 말씀을 들어보면서 제가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평생교육의 방향이 뭘까? 제 개인적으로는 현장 중심, 당사자 중심, 그리고 실천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한번 해봤습니다. 세 분 토론자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난 10월 말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국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을 했습니다. 정말로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총 5분이 선정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 축하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중에 가장 좋은 이제 제안을 해주신 최우수상, 우수상 두 분의 그 소감을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저는 경상남도에 살고 있고 평생교육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많은 교육기관들이 휴관을 하면서 지역의 강사님들이 일을 할 수 없었고 시민들은 배움의 길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지역에서도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하지만 지역에서 영상 제작 인프라를 찾기는 어렵고 개인이나 개별 기관이 영상 장비를 구입하고 설치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공적인 영역에서 우리 시에 공유 영상 제약소를 설치하여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지역 기반의 다양한 컨텐츠를 제작하고 시민들에게 제공하면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이나 뜻밖의 재난 상황에서도 시민들이 배움의 길을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공유 영상 제작소에서는 시민들을 위해 디지털 전문 교육을 수행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역 기반의 든든한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세미가입니다. 우리는 평균 기대 수명 82.7세, 100세의 시대를 향해 가고 있는 사회, 4차 혁명의 시대,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 디지털 시대를 달려가고 있는 사회, 새로운 디지털 양극화 사회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완도에 살고 계시는 저희 어머니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만 전화 걸기와 받기밖에 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동전을 모으고 있습니다. 터미널에 사람이 없고 덩그러니 있는 자동 발매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코로나19로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디지털 기초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종대왕께서 글을 모르는 백성들을 위해 한자 한자 훈민정음을 창제한 그 정신을 담아 디지털 훈민정음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차이, 누름과 터치의 차이,
그리고 많은 기기들에 사용되고 있는 보호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단계별 교육하는 디지털 훈민정음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기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기기에 대한 기초교육인 디지털 훈민정음 교육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문화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강원도에 사시는 할아버지와 전남 안도에 살고 계시는 할머니, 그리고 키오스크가 너무나 어려운 장애인분들, 이 모든 분들과 함께 배우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평생 교육의 시대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평생 교육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고마움을 전합니다. 네, 두 분 수상하신 분에게 다시 한번 축하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평생교육의 미래가 매우 밝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컨퍼런스를 진행하면서 사전 질의서도 좀 받았고요. 또 현장을 통해서 이 생방송 중계하는 동안에도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추려서 한번 오늘 참석하신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토론자 선생님들께 사전 질의서를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예를 든다면은 우리 이혜교님께서는요. 주민자치 기반 강화를 위한 평생학습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것에 관련된 성공 사례가 무엇이 있는지 그런 질의를 해주셨는데 혹시 이것에 관련해서 우리 이희수 교수님께서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다면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저한테 이메일을 주시면은 충남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제가 최근에 마친 읍면동 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에서 주민자치센터에 그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를 전환하면서 이게 그 완전 주민자치런 조직으로 할 거냐, 평생교육 주도형으로 갈 거냐, 양자 절충형으로 할 거냐, 그거에 따라서 지역 현황에 따라서 상당히 다릅니다. 그리고 또 서울의 동네 배움터냐, 충남의 어느 군의 리단위의 이야기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로 대신 할 테니까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시면은 제가 발표된 보고서와 PPT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은 짧지만 매우 풍성한 답변이 있을 거로 기대가 됩니다. 이어서 박정호님께서 사전 질의서를 통해서 이 자치분권의 원리를 통해서 미래교육이 실천이 돼야 되는데 기관 담당자들의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이 조금 부족한 거 아닌가, 또 자치분권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좋은 해결 방안이 없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고영상 센터장님이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해야겠죠. 네네. 네, 제 발표 중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식의 문제와 구조의 문제는 서로 맞물려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느 게 우선이냐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논리 전개상으로는요.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판을 좀 분명히 해주는 것이 움직임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뭘 해야 하는지,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열심히 해라라고 얘기만 한다면은 그건 효과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오늘 이제 어떤 제도에 관한 사항들을 많이 논의했는데, 이것이 현장에서 정말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변화하는 그런 노력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이정혜님께서는요. 아까 토론에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만은 우리 평생교육의 중요한 현장이 이제 주민자치지원센터인데 여기서 이루어지는 그 평생교육이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교육이 아니냐. 그럼 이것이 좀 더 공동체를 위한 교육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이거에 관해서 우리 최재현 교수님께서 한번 의견 주시죠. 예, 네.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그 찾아가는 아마 그 첫걸음이 다양한 시도들을 살펴보는 것 같아요. 결국은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진부한 말일 수도 있지만 사실 굉장히 핵심을 찌르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 지금 이제 각 자치단체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제
주민자치 부분 또 이 부분과 연계해서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찾아보시고 그중에 이제 본인이 담당하시는 지역과 좀 더 잘 맞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하시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보고 있습니다만 또 일각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우리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 의견을 우리 이선희 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장에서 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기획하고 계시는 우리 어재영 주무관님은 어떻습니까? 네. 예. 현재 뭐 코로나 상황이어서 우리가 그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기획하느냐라고 사전 질문지를 받았었는데요. 사실 그 공공 영역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민간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0.5단계 이상 높고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천군 같은 경우는 1단계인데도 불구하고 1.5단계 정도의 수준으로 방역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비대면이 전부 언택트가 전부는 아니지만 언택트와 대면 수업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분야도 있습니다. 문해교육 같은 경우도 비대면으로 스마트폰으로 수업을 하는데 문해교육 강사들이 처음에 되게 어려워합니다. 한 분 한 분 어떻게 수업에 참여해야 되는지 알려드려야 되고 또 과제물을 나눠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지 않았습니다. 단계별로 따라 다르고 또 프로그램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안 되는 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시도를 해보시라 어떤 방법으로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또 이은선 님이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평생교육체의 실효성 갖기 위한 수요자 관점 예를 든다면은 예전에 뉴스에 한번 나왔는데요. 우리가 길을 걷다 보면은 그 보도에 그 시력이 약하신 분들을 위한 그 점자 블록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지역을 가니까 노란색을 쓰지 않고 붉은색을 쓰기도 하고 파란색을 쓰기도 하는데 이거는 정말로 수요자를 반영하지 못한 우리가 노란색을 쓰는 이유는 시력이 약하신 분들이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색이 노란색이기 때문에 노란색을 쓰도록 하는 건데 그걸 설계하신 분들은 오히려 미관을 위해서 엉뚱한 색을 써버리다 보니까 전혀 수요자 관점을 갖지 못한 그런 것이죠. 아까 이제 우리 정현경 교수님도 그 비슷한 말씀 해주셨는데 정말 평생교육 수요자 관점에서 본다면은 평생교육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 다시 한번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수요자 관점이라고 하기 전에 본인의 욕구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있을까? 또 그것이 수도권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저는 경기도 주민입니다. 그러고 서울을 잘 모릅니다. 아까 예시에서 나왔던 송파구, 도봉구, 혁신구청장님부터 시작해서 주민의 역량이 높은 곳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아까 말했던 본인의 욕구가 얼마만큼 있는지 또 그 욕구가 앞으로 내가 지금 직면해야 될 현실과 미래 사회하고 얼마만큼 맞춰서 내 삶의 질이 향상되는지를 과연 얼마만큼 파악하는 주민들이 많을까라는 것을 생각한다면요. 약간 엉뚱할 수 있지만은 저는 요즘 코로나 때 가장 바빠진 직업 중에 하나가 배달이에요. 근데 배달 강자라고 아주 옛날에 제가 일본에서 굉장히 재밌게 보고 들었습니다. 저 또한 유학생인데 그때 90년대 때인데 한국에 대해서 몰라갖고 유학생인 네가 한국에 대해서 알려줘. 그래서 2-3명만 모이면 가서 제가 강의를 하거나 거기서 원하는 걸 해줘요. 김치라는 게 어떤 거죠? 김치 못 담그기 때문에 잘 그때. 그래서 그렇게 지금 배달 강자처럼 저희가 3명이 1명이 모여들어도 아까 비대면으로 문해교육 한다는 거 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은 아날로그를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그렇고요. 기계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줌으로 교육을 받으면서 학생들하고 하는데도 힘든데 과연 얼마만큼 우리가 지금 비대면으로 문해라든가 또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아주 우리가 지금 향하고 있는 이런 언택트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해야 될 것은 그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그것은 제가 아니더라도 많은 분들이 거기에 주목을 하고 더 관심을 가질 것이고 또 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더 앞서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평생교육의 공공성이고 그것이 지역 수요자에서도 들여다보지 않으면 현미경처럼 들여다보이지 않으면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나하나 맞춤형 배달 그리고 거기에서는 일단은 사람한테 귀 기울이기 그리고 이런 세상이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잘 몰랐던 세상을 보여주면 내 욕구도 그럼 저 기술과 이런 교실 혁신과 매칭이 되어서 더 나음의 삶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희망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좀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조금 있으면 네, 일분을 쓰겠습니다. 일본에서 제가 쓰나미나가 났던 곳에서 공부를 했어요. 도호쿠 대학이라는 곳 센다이인데 작년에 또 마을 교육 공동체 하시는 선생님들하고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소학교, 초등학교에서 재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인재라고 표현하지도 못하고 엄청난 2011년에 3월 11일 날 그 쓰나미가 왔었는데 그 초등학교에서 그러니까 피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지역학이라는 것으로 향토학이라고 이제 뭐 일본 말로는 하기도 하는데 그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인데 그 교장 선생님이 약간 통장 이장님 같아요. 그리고 시골 할아버지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마을 어르신들을 불러서 우리로 지금 말하면 마을 학교에서 하는 거 비슷하죠. 그래서 항상 아이들하고 소통을 하고 그 학교 아이들의 엄마가 누구고 이런 까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쓰나미가 온다고 해서 5분 만에 덮쳐오는 게 아니니까 20분 만이니까 그 것들을 대해서 다 일일이 명부를 다 그걸 기억하실 정도로 했고 거기에 선생님들도 다 그렇다는 거죠. 즉 얼굴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을 할 수 있었고 또 거기에는 또 하나가 있는데 동북대학교 유명한 지진에 관련된 전문가 교수님의 이야기와 그 마을에 오랫동안 살았던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좀 상충됐대요. 대피하는 게 빨리 가야 되는 그 길이. 근데 이 오래된 어르신의 지혜를 선택을 했습니다. 뭐 운전이 좋다고 저는 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재해에 쓰나미에 휩쓸려가지 않고 전원 구출이 돼서 일본에서도 엄청나게 화제가 됐던 것이고 다시 지역이다. 그리고 그 지역에는 삶이 있고 인생이 있고 생존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하나 낮춰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현장 질문도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윤여가 원장님께 질문 요청인 것 같습니다. 이 평생교육도 중앙부처 중심만으로는 안 될 것 같다. 지역 중심의 평생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그런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 오늘 쭉 나눈 이야기가 전부 네. 지방자치, 지방분권과 평생교육을 연계하는 이야기였으니까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뭐 국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기획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들은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고 지역 주민들의 삶 속에서 펼쳐지고 있거든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애환을 담아내지 못하는 정책 또는 달리 표현하면 지역 주민들의 행복을 담보해내지 못하는 정책이 주민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 주민들의 행복으로 수렴되는 방향으로 가려면 주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경청을 하고 그 경청한 가운데 다양한 정책 방안들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여기에서 평생교육 정책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실시간으로 들어온 질문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평생교육 활동가나 이제 교육사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분들의 역량, 처우 이런 것들도 매우 좀 선진적으로 좀 바뀌어야 될 거 아니냐. 그 부분에 관해서 혹시 어재영 우리 평생교육사님 좀 짧게 의견을 주신다면요. 현재 177개 학습 도시의 평생교육사 중에 3명만 임기를 보장받는 전문 경력관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나머지 수많은 평생교육사들이 전부 임기제 또는 시간 선택제 임기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래전부터 그 공무원 직렬화를 요구를 했었는데 되지 않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어제 어제도 이제 언택트로 회의를 했었는데 거기에서도 나온 얘기가 결국은 깔때기처럼
교육부가 움직이지 않는다. 교육부가 평생교육에는 예산도 작게 하고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10년,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움직이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저희가 질문인데요. 이건 사전 질문입니다. 우리 강인선님께서 질문해 주신 건데 이건 내용을 보니까 우리 윤여각 원장님께 주신 질문 같습니다. 우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이렇게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국평원의 계획이 무엇인지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그런 의견을 여쭤보셨습니다. 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미리 경험을 해봤더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직면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예측 가능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물론 예측 가능한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수밖에 없지요. 얼마 전에 서울시도 그걸 했습니다만 실패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것도 시도를 해봤는데 우리는 무수히 많은 실패 속에서 사실은 이런저런 경험들을 축적해 나가고 삶의 지혜를 찾아 나가는 것 같습니다. 올해 사실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예산 집행 잘 못하고 뒤로 미뤄진 것들도 많고 모여서 하기로 했던 거 전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전환해서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전체적으로 되돌아보면서 내년에는 조금 더 나은 어떤 방식으로 또 방향으로 여러 국민들과 같이 소통하는 그런 지혜를 모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소중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내용 하나하나가 사라지지 않고 우리나라 국가 평생교육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총 전체를 진행해 주신 우리 윤여각 원장님께 마지막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마지막 마무리 말씀을 드리기 전에 토론 시간에 정현경 교수님께서 그 시각장애인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장애 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제대로 하기가 어려웠겠죠. 그래서 저희가 립뷰 마스크라고 하는 것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또 관계자분들에게 제공하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오늘 갑자기 이렇게 진행되는 바람에 준비를 못했는데 립뷰 마스크라도 쓰고 우리가 진행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다만 못했으니까 수화 자막이라도 입혀서 우리 같이 하시는 분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 일상 시대 평생교육 거버넌스 전략을 주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전문가뿐만 아니라 현장 관계자 및 국민과 의견을 함께 나누면서 거버넌스 전략을 수립하는 과제도 국민이 생활하시면서 내주시는 제안을 경청하고 하나씩 해결하기 위해 지혜를 모은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토론을 통해 평생교육 거버넌스 전략이야말로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위한 중요한 원동력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인사드리며 온라인으로 주신 소중한 의견을 모아서 평생교육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